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갈등주의 설명 다 못한 거 오늘 마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설명 못한 갈등주의 마저 이론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갈등주의의 공헌과 비판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BL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B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거 연습 일단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화상 강의로 연습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조별 활동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경제재생산론, 문화재생산론 5개 그 갈등 이론 중에서 2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국가론적 이론, 그 다음에 저항 이론, 문화적 제국주의론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갈등주의 공헌점과 한계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지만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요구 사항입니다. 일단 그 민경이가 질문한 거 도대체 마르크스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 토대가 생산 양식에 의거한 경제적인 토대가 이데올로기나 국가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거 뭔 말이에요? 어떤 이론이에요? 유물사관 내내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론을 경제결정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경제 관계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해서 경제결정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물사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역사를 보는 관점이 물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이렇게 막 나누기도 하잖아요, 철학에서.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물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물질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양식에 따라서 5개의 그 역사 단계를 마르크스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해요? 맨 처음에 원시 공동체의 생산 양식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는, 생산과 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기는 아직 계급 없어요. 계급이 시작되는 것은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사적 소유물이 생겨나고, 그래서 고대 노예제의 생산 양식은 뭐예요? 그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그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노예제 계급이 생겨나요. 그래서 국가가 생겨나고, 그래서 권력이 생겨나고, 불평등이 생겨나고, 그래서 고대 노예제. 그 다음엔요, 중세 봉건제예요. 봉토라고 하는 땅을 중심으로 영주와 그 안에 사는 농노라고 하는 이 2개의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제 구조의 핵심은 그 농업이에요. 봉토, 그 왕이 하사한 봉토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영주와 농노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공장 노동을 공업 중심의 사회가 되고,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밖에는 팔 것이 없는 노동자, 이렇게 두 개의 계급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도 없고, 사실은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지만 노동자와 자본가의 그 계급 구조가 허물어지고 이제 다시 옛날 원시 공동체처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일한 만큼 분배하는 이런 형태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이게 유물사관. 그 다음에 토대와 상부구조 설명했어요. 토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의 밑바탕이 되는 토대예요. 토대. 밑바탕이 되는. 요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생산 관계, 생산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로 얘기를 하자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이루어진 이 경제 구조, 이게 토대예요. 그게 상부 구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인 국가의 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라든가,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관계가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본가 노동자 계급이 깨지고 사회주의, 그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이데올로기나 국가 체제가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되지는, 이론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계, 토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그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계급 의식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은 자본가 계급의 계급 의식이 있고,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 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계속 그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그러면 노동자 계급들은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 계급이었는데 왜 계속 지배를 당하고만 있는 거죠? 왜예요?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헐, 왜일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거는 지배계급들이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은밀하고 교묘하게 모르게 만들기 때문이야. 어떻게? 그들에게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마치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지금 노동자지만 열심히 일하면 나는 자본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허위의식. 그들의 계급의식이 아닌 허위의식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교육이, 이 갈등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교육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재생산이에요. 계급의 재생산. 그 토대가 다시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본가 계급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자본가 계급으로,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다시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으로 재생산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주의자들, 갈등론자들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재생산론 얘기했죠. 누구예요? 대표적인 학자 볼수와 진티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응이론, 상응이론 뭐예요? 노동 현장과
학교가 대응된다, 상응한다. 현상이 네 가지 형태가 상응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요 앞에서 토대와 상부구조 얘기하면서 얘기한 이, 계급 구조가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이 경제 재생산론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 재생산론도 설명했어요. 이건 누구예요? 대표적인 학자 부르듀에, 파세롱 이 두 학자가 얘기했어요. 문화 재생산론은 경제 재생산론 같이 그냥 단순히 계급이 학교를 통해서 그대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재생산되는 건 아니야. 재생산되긴 되는데 훨씬 더 교묘하게 재생산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그 뭘 통해서? 문화를 가지고 재생산하는 거야. 문화를 가지고 계급을 재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 재생산론이라고 얘기해요. 이 부르듀에와 파세롱이 얘기한 문화 재생산론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개념들도 있었어요. 그쵸? 뭐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상징적 폭력. 자본가 계급의 문화가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사회의 문화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자본가 계급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화예요. 지배계급의 문화를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자본, 세 가지 형태의 문화자본,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첫 번째, 아비투스, 문화적 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비투스. 이거는 나의 가정적인 배경, 우리 집의 가정적인 배경이 어떤 문화냐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내 안에 내재되는 것. 요게 아비투스. 그래서 문화적 습성. 내가 이제 어떤 문화적 성향, 경향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이 아비투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맨날 트로트만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트로트가 너무너무 친숙해요. 그래서 트로트 음악이, 그 가락이 나의 음악적 취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아서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그래, 태교를 해야 해 하면서 이제 태교하면 뭐예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어야죠. 모차르트 음악 엄청 들었어요. 근데 나의 문화적인 원래 음악 취향은 뭐냐면 락이에요. 그래서 태교를 위해서 맨날 모차르트와 클래식 음악을 막 듣다가 너무 이제 공부도 하고 할 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락 음악을 들었죠. 예,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락 음악, 락스타들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클래식 친화적인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얘 커가면서 쭉 클래식을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도 클래식을 엄청 좋아하고, 근데 내가 살짝 들었던 락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문화적, 음악적인 취향이라고,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객관화된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우리 이제 그 문화 형태로 가지고 있는 문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자본이 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객관화된 문화자본. 그 다음에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뭐예요? 그렇죠. 자격증이나 졸업장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 문화자본. 너무 앞에 설명이 길었어요. 오늘 이제 자본주의
국가론 갑니다. 국가론. 대표적인 학자 둘이에요. 플란자스, 알투세. 알투세 이론, 내가 민경이 답에도 이제 알투세 국가 기구 두 가지 설명하면서 이제 더 설명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념기구를 통해서 중립성을 위장하고, 이념기구가 대표적인 게 바로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 얄티세가 국가적인 통치기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국가기구를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하고 억압적 국가기구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국가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을 통치할 때 통치하는 형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대나 경찰 같은 억압적인 국가기구, 그 다음에 사고나 가치나 이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 이래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면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가 뭐 그닥 꼭 나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 집도 주죠. 깜짝 놀랐어요. 집도 주죠. 그 다음에 직업도 이제 배치를 해줘요. 직업도 주죠.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국가에서 이제 그 농장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농토를 그 몇백 년 이렇게 국가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땅도 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면 좋은 점이 분명히 많이 있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뭐 요새 선거 막 하면서도 계속 그 진보주의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 빨갱이 국가가 된다 막 이렇게 그 보수 야당 사람들은 계속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굉장히 죄악시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빨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찬성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 통치의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는 우리 사회의 도덕과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정치체제라든가 뭐 이런 형태가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억압적 국가기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나 군대 같은, 그래서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사회체제를 부정하거나 흔들게 되면 바로 출동을 해요. 예컨대 노동자, 지금은 이제 그 이 갈등주의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토대인 경제 관계, 경제 구조는 지배계급인 자본가와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우리 임금 더 올려주세요 하고 이제 갑자기 파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경찰 출동하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군대도 출동해요. 왜요?
이 자본가 노동자 계급의 관계가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통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리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는 자본가와 이 사람들이 설명할 땐 그렇게 하는 거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관계가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두 가지의 통치기구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억압적인 국가기구가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제국주의론이에요. 카노이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 학자고요. 문화적 제국주의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문화적 제국주의론을 설명해요. 이 사람은 식민지 교육의 형태는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식민 상태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일제강점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황국 신민화 하기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 일본의 그 충성된 신하로 만들기 위한 이런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식민지 종식 이후에도 식민지가 끝난 이후에도 문화적인 종속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요. 그래서 일본 식민지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일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일본 문화가 신주쿠에서 유행하는 게 바로 다음날 서울에서 유행하게 되고 이런 문화적인 종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반일 감정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지만 사실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사실은 최근까지 일본 여행을 해외여행 중에서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갔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적인 종속이라고 하는 걸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이론이에요. 저항이론. 저항이론의 대표학자는 윌리스, 애플, 지루 같은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앞에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결국은 생각 있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사회 불평등의 문제 제기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의식 교육을 하지 않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절대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이런 피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 불평등한 구조다. 일부 이제 계급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학교 안에서 교사나 지식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 안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 자율성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학교 교육의 역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좀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교 교육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생산 이론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그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론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윌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고는 간파와 제한. 이 윌리스는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어떻게 노동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실제로 그 영국의 공단지대를 가서 학교의 아이들을 쭉 관찰을 해요. 참여 관찰을 해요. 걔네들이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지네들끼리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쭉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간파와 제한이라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가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대로 수동적인 상태로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학교 교육 안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노동자가 되는 길을 택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간파라고 하는 게 선생님은 얘들아 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윌리스가 볼 때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됐거든요. 간파하고 있다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본가 계급이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걸 간파하고 일찌감치 포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을 막 무시하고 쟤네들은 쫌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되게 힘센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그 학교 안에서 지배 세력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건 곧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해봐야 결국은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은 얘네들은 주위에서 자기 형제 자매나 부모들 그 다음에 자기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육체 노동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진로라고 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가 리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스는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면 결국 노동자가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그 진로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윌리스가 얘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애플의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플은 사실은 나중에 교육과정 사회학 얘기할 때 또 나오는 학자이기도 해요. 애플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얘기해요. 자율성인데 상대적 자율성이에요. 절대적 자율성이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대로 국가에서 정한 대로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생님들이 지식인들이 교육에서 교육과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대로 혹은 국가에서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애플의 상대적 자율성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이론 설명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갈등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5개의 이론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갈등론의 공헌과 비판점 봅니다. 갈등 이론은 그럼 어떤 공헌을 했느냐? 학교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특정 문화와 이념의 표준화 등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훌륭해요. 그 다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학교제도의 문제점을 학교제도 안에서만 찾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시킨 점은 공헌점이에요. 그러나 비판점으로는 경제결정론에 빠져 있어요. 교육이 경제구조와 일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요. 그러나 조금 아까 얘기한 저항이론가들이 그 경제결정론을 배격인데 그다음에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들도 결국은 교육이 갖고 있는 재생산 기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등 이론 설명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